자, 아이고. 계속해서 찍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왕안석의 개혁까지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뭐, 거란, 여진, 그와 함께 있었던 이 송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보고 있는데, 송이 건국되고 10세기에서 11세기에 겪었던 그런 대외적 위기, 알겠습니까? 연운 16주를 갖다가 잃어버린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외교적으로 그 문제를 겪으면서, 우리 왕안석의 개혁이라는 걸 했습니다. 왕안석의 개혁. 왕안석의 개혁. 그러니까 왕안석의 개혁은 뭐,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등장하는 편입니다. 알겠어요? 이 송나라 시절에 이 핵심은 그냥 재정과, 그다음에 군사 개혁을 어떻게 할 건가? 송나라의 재정적인 문제와 군사적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개혁이었으나, 이 사대부들의 사대부의 반대를 겪으면서 결국에는 실패하게 됐다. 뭐 그런 얘기까지 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송나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장점도 많은 나라였어. 우리 송나라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봐봐. 중국의 3대 발명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3대 발명품. 뭐, 대표적인 거, 3대 발명품이 일단 화약. 또, 3대 발명품 뭐 있지? 인쇄술. 맞죠? 인쇄술. 활판 인쇄술 말하는 거지. 하나가 뭐였더라? 나도 기억 안 난다. 3대 발명품. 화약. 인쇄술. 하나가 뭐였지? 뭐지? 까먹었다. 이제 머리가 다 된 것 같아. 이런 것까지 다 까먹고,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선생님 또, 다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아이씨.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뛰어난 업적도 많지만, 이런 어떤 어떤 정치 구조상의 어떤 문제점과, 그러니까 군사적 약점은 좀 뼈아팠죠. 알겠습니까? 이런 어떤 거란과의 전쟁의 실패, 서하와의 전쟁에도 패배하게 되고,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진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12세기에 화북 전체를 내어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은 요거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이제 12세기, 13세기, 12세기에서 13세기에 이 송나라 같은 경우는 이건 다 설명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고, 송나라의 경제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경제적 부분. 그러니까 12세기가 되면 우리 배웠다시피 12세기가 되면 이 거란이 어떻게 됩니까? 거란이 쇠퇴하고 북쪽에 있었던 여진족이 성장하는 시기였죠. 맞죠? 그래서 여진족이 결국엔 거란을 물리치고 만리장성을 넘어 여기까지 연운 16주를 차지하더니 결국엔 어디까지 차지하게 됩니까? 화북 전체를 다 먹게 되는, 이걸 우리는 뭐라 불렀어요? 정강의 변, 기억납니까? 여진과의 전쟁에서 송이 패배하고, 이게 정강의 변이었죠. 정강의 변. 황제가 잡혀가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굴욕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정강의 변이라 부릅니다. 이건 여진족에게 패배한 거예요. 이건 나중에 헷갈리는 문제가 뭐냐면, 정강의 변하고 막 연운 16주를 잃어버렸던 전현의 명령하고 막 뒤섞어내면 되게 헷갈립니다. 알겠어요? 정강의 변을 겪으면서 결국은 수도를 갖다가 천도하게 돼요. 뭐 어쩔 수 없죠. 수도가 원래는 개봉이었죠. 개봉이었다가 카이펑 갑니다. 카이펑에서 이 남쪽으로 이제는 도망치게 됩니다. 남쪽으로 튀어. 그래서 새로운 수도를 여기 건설하게 됩니다. 이만이라고 부르는데, 이만, 알겠어요? 개봉에서 임안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되고, 이게 지금 오늘날 항저우입니다. 항저우가 되게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동양의 베네치아라고 부르죠. 가보면 되게 수로가 막 연결돼 있고, 배 타고, 너네 영화 암살에 보면은 초반에 조승우가 배 타고 쓱 등장하잖아. 김원봉의 역할을 했던.
거기가 취안저우예요. 취안저우한다. 항저우 알겠습니까? 배 타고 쫙 오는데 항저우. 하여튼 이 수도를 옮겨야 되고, 이제 이때부터 이 송을 갖다가 남송시대라 불러요. 남송이라 불러요. 남송. 알겠습니까? 이만으로 수도를 옮겼던 이 시기를 갖다가 뭐라 부른다? 남송이라 부른다고. 당연히 11세기에 이때를 갖다가 뭐라 부를까요? 북송이라 부르겠죠? 북송이 멸망하고 남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 가운데 이제 왕한석의 개혁이 있었던 거지. 자, 그렇게 이제 송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남송 시대를 갖다가 조금 우리가 설명해 봐야 되는데, 이 중국이라고 하는 이 송나라 때가 굉장히 상업이 발전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사대부들이 그 당시에 승리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국가는 뭔가 이제 국가가 뭔가 재정이라든가 군사력 면을 강화시키면서 국가 통제력을 강화시켜 나가려고 하지만, 사대부들은 거기에 대한 반발이었던 거였죠. 우리 봐봐. 조선시대 때 살인들이 강화되면 왕권이 약화됐던 거잖아. 붕당정치라고 우리 불렀던 그 시기. 그러니까 우리 왕권이 약했던 시기죠. 그때 보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인들이 뭔가 정치를 주도하면서 왕권은 신하들이 올린 어떤 의정부 중심 체제로 가게 되고, 국가 체제는 의정부 중심 체제로 흘러가게 되고, 너무 이제 신하들 간에 다툼이 터진 게 붕당 정치에 황국 정치로 넘어가게 되면서 막 어려워지니까 이 탕평 정치 나오는 게 또 우리 조선에 흘러가는 흐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송나라는 사대부들의 어떤 그 시대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했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했던 시기가 바로 이 남송 시대예요. 남쪽으로 와서는 좀 더 자유롭게, 상업이 되게 자유롭게 이루어졌던 이 지역이 바로 이 이만이라고 하는 지역, 항저우였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남송 시대의 경제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경제를 좀 체크해야 되는 게, 이 당시가 되면 이제 봐봐, 북쪽 지역은 사실상 누가 점령하게 되나, 이렇게 이 지역을 갖다가 이 여진이 점령하게 됐잖아요. 금이죠. 금이 지배하면서 북쪽으로의 어떤 교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 남송 시대에는 주로 이제 바닷길을 통한 교역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생각났다. 이러니까 생각나네. 3대 발명품, 화약, 활판, 인쇄술, 나침반이었어. 그 바닷길을 이용한 어떤, 왜 이렇게 바보가 됐을까요? 쌤도 다 까먹습니다. 자주 안 하면. 교역이 활발하게 지다 보니까 그런 발명품들이 나온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고요. 해상무역이 어떻게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대표적인 어떤 무역항 것들이 잘 나와요. 무역항. 이 남송 시대에 만들어졌던 대표적인 무역항. 그러니까 이 대부분 다 해안 지역이 있었지? 해안 지역에. 그래서 항저우를 비롯하여, 이거 항저우입니다. 항저우를 비롯하여. 그 다음에,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닝보.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취안저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취안저우. 이 천주라고 하는데, 취안저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닝보, 취안저우. 하나가 광저우. 광저우.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무역 도시. 무역항 다시 적게 닝보, 그 다음에 취안저우, 그 다음에 광저우. 이런 도시들이 해안에서 만들어진 도시들인데, 아까 있다시피 북쪽으로 했던 무역길이 유목민족에 의해가지고 정복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바닷길을 통한 어떤 해외 무역이 굉장히 활발해지게 돼요. 우리 고려시대 하면 생각나는 무역항 하나 있어야지.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무역항 뭐 있었습니까? 바로 병란도였잖아. 맞죠? 병란도가 닝보와 이어지는 무역항이었어요. 알겠어요? 병란도에서 배 타고 가면 중국의 닝보로 가는 겁니다. 거기 가려고 만들어 놓은 거야. 물론 거기 이
우리 뭐 벽난도에 찾아오는 게 뭐 중국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뭐 아라비아 상인도 찾아왔잖아. 그래서 알다시피 고려가 아라비아에 알려지게 되면서 우리가 코리아가 된 거잖아요. 코리아. 맞죠?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부 다 이런 어떤 이야기 구조 속에서 나온 거지. 자, 닝보와 이런 도시들은 주로 이제 뭐 고려라든가 일본과 이어지는 대표적인 무역항, 닝보에서 출발하는 대표적인 무역항이 바로 일본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일본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취안저우가 되게 중요한 게, 취안저우가 굉장히 큰 무역항이 되거든요. 이게 동아시아 대표적인 무역항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최대의 무역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시아 최대의 무역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 이 남송 시대에 가장 많이 교역했던 어떤 물건이 뭐였을까? 우리 중국 하면 비단밖에 생각 안 나죠. 뭐 비단길 해가지고 비단이 주로 교역됐던 것 많이 기억하는데, 중국의 가장 또 대표적인 제품 메이드 인 차이나 알겠습니까?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 그냥 쓰레기다. 아예. 되게 저가 제품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 당시 메이드 인 차이나는 최고급 제품이었습니다. 우리 뭐 샤넬 또 구찌 갖고 싶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최고급품이었다고 중국에서 만들어낸 물건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 그랬는데 이 당시 중국인들이 수출했던 제품 중에 물건 중에 가장 또 그 고가의 물건이 뭐였냐면 비단만큼이나 굉장히 좀 우수했던 게 뭐냐면 바로 도자기였습니다. 알겠어? 중국산 도자기. 알겠습니까? 지금은 뭐 도자기 말고도 막 쓸 게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그 당시 도자기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었어요. 우리 고려청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송나라 도자기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독특하게 좀 업그레이드한 게 고려청자입니다. 상강기법 나오고 있잖아. 그런 거 되게 뛰어난 기술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고청자 또 원래 송나라에서 먼저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게 고려청자인 거지. 쌤이 박물관에서 일해 가서 알아. 알겠습니까? 도자기 얘기하면 끝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하여튼 이런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취안저우, 알겠습니까? 취안저우 근처에 굉장히 중요한 도요지가 있었나 봐요. 이 도요지가 있어서 도자기가 이게 많이 생산되고 있었고, 이게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주 멀리까지도 수출되는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도자기였다고 알려졌습니다. 도자기 무역. 이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도자기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쌤이 박물관에 일한 적이 있었거든. 국립중앙박물관. 지방박물관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도자기가 있는 곳이 3층이거든요. 잘 안 올라가요, 거기가. 사람들 별로 안 오는데, 국립중앙박물관 3층에 한번 꼭 가세요. 거기 교과서에서 봤던 도자기들이, 진품들이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우리나라 도자기 정말 아름답거든요. 이거, 그냥 아이폰을 보면 되게 도자기 같잖아. 심플하고, 뭔가. 아이폰은 뭔가, 쌤은 아이폰밖에 안 써가지고 있네. 그냥 하얀색. 도자기와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 백자 같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우린 그런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여기다 적용을 못 할까요? 물론 삼성이 못 만든 건 아니지만, 저런 깔끔한 디자인. 잡스가 얘기했었죠. 갑자기 잡스. 끝나가니까 잡스가 얘기했는데, 이 가장 뛰어난 디자인은 디자인하지 않는 거라고.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도자기의 미는 그냥 심플한 거야. 이게 조선시대 백자를 보면은 저게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아이폰을 보면 이해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 고려청자 봐. 엄청나게 정교하게 막 하잖아. 근데 그게 나중에 질려요. 보면 알겠지만. 너무 화려한 것들은 나중에 보면 질려버려요. 근데 백자는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다니까? 이건 나중에, 박물관 가보세요. 광저우라고 하는 곳은, 광저우는 지금 어디냐면, 홍콩 근처, 알겠습니까? 홍콩의 위치가 여기 있어요. 광저우에 있습니다. 홍콩 맞은편에 마카오가 있고요. 알겠습니까? 그 안에 가면 광저우라고 있어. 그러니까 광저우, 홍콩, 마카오가 다 붙어 있는 도시야, 사실은. 자, 이 도시도 이렇게 무역으로 커진 도시야. 여기는 주로 이제, 남방무역이라고 하는데, 동남아시아로 가는 어떤 교통로의 중심? 남방무역의 중심이라고 우리는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저 동남아시아로 가기도 하고, 어쨌든 이 남송 시대에는요, 이 남송, 이렇게 해볼게. 이 남송 시대에는 주로 이제 바닷길을 통한 무역이 굉장히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는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무역을 관장하는, 이런 어떤 무역 전체를 관장하는 어떤 관청도 만들어지게 돼요. 관청. 땡땡.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시박사라 불러. 시박사. 발음을 너무 세게 하지만 그냥 외우라고. 시박사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해상 업무, 해상 업무를 갖다 관장하는 관청이었고, 주로 이제 뭐 세금 징수, 세금 징수라든가 이런 뭐 업무들을 갖다가 했던 관청으로 우리 알아둡시다. 시박사. 알겠습니까? 됐어요. 국제관계 다원화하면서 이제 우리 거란, 여진, 송나라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일본의 성장 과정.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본과 이 송나라와의 관계, 또 이제 우리 해야 되는 게 고려하고 우리 뭐 거란과도 싸웠고 여진과도 싸웠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같이 다뤄봐야 되는데, 요것만 일단 할게요. 이게 고려와 요 부분은 우리 한국사잖아. 맞죠? 우리 한국사에서 다뤄봤던 문제잖아. 맞죠? 문벌 비정 나오고 막 여진한테 사하대하고 요청해난 일어나고 그 시절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근데 요 파트를 갖다가 잘 몰라. 그러니까 이 당시 일본은 어떤 시대를 진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동아시아에서 어떤 그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는 일본사를 조금 다뤄보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일본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이 청나라가 존재했던 이 시기에 일본은 동아시아의 어떤 정치 질서와는 전혀 다르게 전개됩니다. 국제 질서 말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 율령제가 붕괴되고 난 뒤에 얘네들은 그냥 정치 체계가 되게 독특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본사를 이해하는 데서 가지고 가장 핵심은 바로 막부를 이해하는 거야. 쇼군이 등장한다는 거. 세이타이 쇼군. 알겠습니까? 걔네들, 천황, 이런 애들하고 어떤 관계인지.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금, 이거 어려울 거야, 아마. 일본사 어려워가지고 내가 많이 빼는데, 그래도 한번 넣어봅시다. 알겠습니까? 일본사 좀 정리하고, 이제 국제관계 다원하는 엔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